홍익대 2010학년도 수시 문제 보겠습니다. 모두 3개의 문항으로 제시가 되어 있고 문제의 분량 그리고 독해의 난이도에 있어서 상당히 까다로운 그런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서강대에 버금가는, 때로는 서강대보다 더 높은 난이도의 독해를 요구하는 그런 출제 유형이 홍익대라고 할 것입니다. 홍익대는 이때 모두 9개의 지문을 출제를 했고 이 지문 전체는 인간의 몸이라는 그러한 주제를 관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또 2가지 전통적인 철학의 이론론과 그리고 이원론, 정신과 육체를 보는 이러한 철학적 논의입니다. 그 다음 플러스 알파를 해서 사회문화적 관습이 인간의 몸을 어떻게 규정하고 정의하느냐, 즉 강자로서의 남성이 약자로서의 여성에 대한 몸에 대한 억압과 통제의 모습, 이런 것을 동시에 섞어서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 독해에 대한 그러한 지문의 철저한 이해가 없다면 쉽사리 접근할 수 없는 그런 문제를 최근 한 3년 동안 실제 기출과 그리고 모의고사 문제에서 홍익대는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학생 여러분들은 이 강의를 듣기 전에 정신과 육체라는 이론론과 이원론의 배경 지식을 한번 들어두십시오. 이 배경 지식이 문제의 한 축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한 부분, 남성이 관습에 따라서 강요하는 여성상, 여성의 몸에 대한 그 부분은 문제풀이를 하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 2가지가 혼재돼서 홍익대 문제의 틀을 이루고 있습니다. 먼저 문제 1번 보겠습니다. 문제 1번에서는 가라는 인간의 몸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보여준다. 요약하면서 비교하라 이렇게 900자를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개념적인 개념어로 각각을 요약하면서 그것의 차이점을 분명히 드러내는 그런 형식의 글을 1번에 써주시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어떠한 개념적 의미가 있다는 부분에 대한 정리 능력이 1번 문제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일단 가부터 라까지 간단한 독해 키워드를 보겠습니다. 가에서는 몸이 분절, 나눠질 수 있지만 정신은 그럴 수 없고 전체적이면서 통일적인 실체라고 말합니다. 정신을 우위에 두고 있는 바로 이원론이 됩니다. 이원론, 정신이 뭐를? 육체를 통일하고 관장하는 별도의 실체로서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배경지식에서 말하는 이원론이 가에 담겨 있다고 볼 것입니다. 따라서 몸이 분절 가능한 것이라면 몸은 다른 기구나 도구로 대체 가능하게 되고 정신적 동일성은 여전히 유지된다면 몸이 통제되더라도 정신은 이를 판단할 수 있는 독자의 영역으로 존재하게 되는 이원론의 세계관을 바로 가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재심은 나에서는 우리가 보고 느끼는 지각이나 이를 통해 판단하는 이성적 행위 배후에 있는 것이 몸이고 신체가 정신보다 더 많은 것을 통일적으로 인식하며 실질적 명령을 내리는 자의 본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신도 결국 어떻게 커다란 신체 과정의 한 일부로서 이렇게 파악될 수 있다. 이런 입장의 이론론을 주장하고 있다. 이렇게 나아가 파악이 될 것입니다. 간단한 예를 들면 배가 고프면 몸이 이것을 느끼고 줄임뱃을 채우기 전에는 도덕이나 이성이나 하는 것들이 자리 잡기 어렵다. 배경 설명에서 말한 복녀의 모습이 여기에 해당이 될 것입니다. 바로 환경 결정론을 말하고 있는 거죠. 몸은 졸리면 자야 하고 죽을 것이 뻔히 아는 전시 상황에서 몸은 정신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 결국은 어떻게 육체라는 거대한 실체가 자아가 된다. 몸이 가지는 차이는 정신이 갖는 차이보다 더 클 수도 있고 육체에 대한 통제는 인간에 대한 통제이며 억압이다. 결국 육체가 본질을 이루기 때문이라는 이론론의 주장을 나에서 엿볼 수 있습니다. 재심은 다는 현실 상황을 주고 있죠. 따라서 이것은 예시적 성격이 강하다고 볼 것입니다. 그 예시적 성격의 내용을 잘 비추어 보면은 바로 위 제시문 중에 한 군데와 연결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뭐다? 군대는 몸을 통제함으로써 사람을 효율적 기계로 만들어간다. 목표를 위한 기능에 충실하도록 그를 효율적으로 만들어내고 인간은 쉽게 다시 재생산된다. 즉 몸의 통제가 정신의 통제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사회문화적 현상과 사례를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글은 제시문 어디? 바로 나와 논의 입장이 연결된다. 이것을 보여주는 사회문화적 예시가 된다. 이렇게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에서는 시대 흐름에 따라 인간의 몸이 다르게 인식되고 산업사회에서 거대한 기계의 생산력에 못 미치는 인간의 몸은 생산성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열등한 것이었다. 산업사회가 인간의 통제를 벗어나는 생산성과 효율성을 보이면서 인간이 스스로 자신의 몸을 비하하게 되었다. 그런 과정 속에서 보다 발전된 전자기술 사회에 진입하게 되었고 기계 자체를 인간의 몸으로 집어넣는 현실이 되었다. 우리는 수만 어떻게 기계를 하나의 몸의 일부처럼 활용하고 사용하게 된다. 사이버 세계가 대표적이겠죠. 그런데 인간들은 이를 자신의 확장으로 바라보며 낯설어하지도 않는다. 바로 외적 몸의 확장이 일어났지만 그것의 정신적 동일성은 변치 않고 유지되고 있다. 즉 정신을 통해 확장되는 몸, 그러나 정신이 여전히 통제하는 외적 세계라는 사회문화적 현상을 봄으로써 외적 물리적 조건이 확장된다고 해서 그것이 정신의 동일성을 변질시킬 수는 없다는 바로 제시문 가를 보여주는 상황적 예시 이렇게 파악되면 제시문 가나다라의 교통정리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가와 나는 전통적인 철학의 일원론과 이원론, 그리고 다는 나를 뒷받침하는 사례, 라는 가를 뒷받침하는 사례, 이렇게 1번 제시문의 교통정리가 끝이 나게 됩니다. 서술 방향 보겠습니다. 홍익대의 경우 복잡하게 비교를 가나 나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요약하면서 개념으로 비교를 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가는 이러한 입장이고 이것은 몸과 정신의 본질을 볼 때 정신을 우위에 두는 입장이다. 이에 비해 나는 바로 몸이 정신을 통제한다는 입장이다. 이런 식의 연결형 서술을 해주시면 됩니다. 개념으로 연결해서 서술을 해주시면 될 것이고 가나 비교하고 나다 비교하고 다라 비교하고 또 나다 비교하고 이런 식의 복잡한 서술을 피하십시오. 따라서 가에서는 이성중심의 세계, 동물과는 엄연히 다른 존재를 강조하는 그러한 논리가 된다. 여기는 예시입니다. 석가, 간디, 피카소, 고흐 이런 사람들은 마치 정신이 인간의 분명한 본질적 모습을 보여주는 것처럼 보인다. 가를 이해하기 위한 구원일 뿐이고 가의 가장 핵심 내용은 몸과 정신의 본질성 중에서 정신이 바로 우리 자아정체성, 자아인간의 본질적 요소가 되고 몸은 분절적 성격으로 인해서 정신의 고유성과 독자성을 훼손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비해서 나는 몸에 대해서 보다 본질적인 중요성을 제시하는 지문이다. 이렇게 연결하시면 됩니다. 인간은 육체적 존재이고 몸은 요구하고 보다 전체적으로 판단한다. 신체의 요구가 사람의 정신을 좌우하며 육체의 질병은 사람의 정신을 피폐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정신 또한 거대한 신체, 몸의 일부로서 작동하는 부수적 실체일 뿐이다. 라고 이렇게 나를 서술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요거는 같은 맥락에서 이런 말 정도로 될 것입니다. 동일한 맥락에서 제시문 다는 인간의 몸의 통제가 정신의 통제로 이어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즉 나에서 말하는 주장을 다에서 구체적인 현실로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즉 군대가 효율적인 전쟁이라는 목표를 수행하기 위해서 육체를 통제하게 될 때 정신도 쉽사리 가두어낼 수 있음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이렇게 연결고리를 만드신 뒤에 다의 내용을 뒷받침해주는 서술을 해주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역시 라의 경우에는 뭐와 다와 상반될 겁니다. 이에 반해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이에 반해 라는 몸이 새로운 물질로 대체되는 상황에서도 개체의 정신의 확장은 동일성을 유지한 채 진행된다는 점에서 재심은 다와는 상반된 모습이다. 즉 기계를 통한 몸의 확장이 있다 하더라도 정신의 동일성은 계속 유지되는 인간의 모습, 이를 과학기술의 발달과 함께 확인해 나갈 수 있다. 따라서 사람들은 외적 사물로서의 기계를 자신의 육체로 편입시키면서 탈인간 그리고 인간의 몸에 국한된 이러한 생활의 영역을 정신의 독자성을 토대로 더욱 확대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의 단서를 제시문 라는 보여준다. 이런 식의 서술이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가는 본질로서의 뭐다? 정신의 가치를 라는 몸의 무게를 두고 있다면 다는
나의 주장을 뒷받침한 사례로 이해할 수 있고, 이에 비해 라는 다와 배치되면서 가를 뒷받침하는 사례로 설명할 수 있다. 이런 구성을 해주시면서 개념어를 활용해 주시면 될 것입니다. 2번 보겠습니다. 문제 2번에서는 제시문 마의 주장에 입각해서 이것을 관점, 즉 기준의 잣대로 삼아라 이 뜻입니다. 이를 토대로 해서 분석의 툴로 삼아라 이런 뜻이겠죠. 마가 기술하는 몸에 대한 사회문화 현상을 분석하시오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마에 대한 독해가 성공을 하게 된다면 나머지를 그 틀에서 분석 재단하는 서술을 하시면 됩니다. 독해 키워드 보겠습니다. 마에서는 인간에 대한 개념의 규정이 역사적 관념의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따라서 생물학적으로 진화니 뭐 이러한 것들은 다 말도 안 되는 것이다. 그러한 철학적 논변, 이원론, 이원론 이런 것들도 다 쓸데없는 짓이다. 그러면서 필자는 여성의 문제로 이야기를 옮겨가고 있습니다. 페미니즘의 냄새가 아주 진하게 나는 글이죠. 보바르 부인의 제2의 성 이런 맥락의 글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2의 성, 제1의 성은 누구다? 남성. 제2의 성은 누구다? 여성. 제2류, 세컨드 성이란 뜻입니다. 이건 누가 만들었다? 남성이 자신의 지배적 위치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이런 사회문화적 구조 속에서 여성에 대한 온갖 논의와 개념을 파악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페미니즘 입장의 글 같은 맥락에서 마가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여성이 약하다는 이런 생물학적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는 사회적 관점에서 제기하는 것일 뿐이다. 그 자체로 약하든 강하든 그것이 어떠한 가치를 갖는 것은 아닌데 우리는 어떻게 약하다는 말을 끄집어냄으로써 누가 강자인 남성이 여성을 지배하는 그러한 도구와 기반의 언어들을 만들어낸다 이런 뜻입니다. 따라서 몸에 대한 규정은 그 사회적 관습과 규범 속에서 형성되는 것이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어떤 사회적 관습과 규범이냐? 바로 남성이 여성을 일방적으로 지배하는 사회적 관습 속에서 탄생되는 여성에 대한 온갖 개념과 정의를 나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이게 마의 핵심 주장이 됩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사회적 관습이 강요하는 여성의 몸에 대한 규정을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아주 근본적으로는 아름다움과 치유 이런 것 또한 남성이 만들어낸 여성상이 강요된 모습이고 남성이 일방적으로 가치를 부여하는 여성성의 의미에 불과하다 이런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강함, 약함 이렇게 할 때 여성은 상대적으로 불리해집니다. 또 실적, 생산성, 노동, 사냥 이런 어휘를 동원하게 되면 여성이 불리해집니다. 하지만 그 사회의 개념적 틀이 반대로 포용, 협력, 공존, 화해 이런 개념의 사회적 언어를 적용하게 된다면 이때는 또 어떻게? 여성이 우위에 서게 될 겁니다. 따라서 이런 식의 구분이라는 것은 결국 역사적 관념의 산물에 불과할 뿐이다. 이것이 마의 핵심 주장이 될 것입니다. 제시문파는 중국의 전족을 얘기하고 있죠. 발을 아주 작게 이렇게 기형적으로 만드는 겁니다. 이게 그 여성이 실제적으로 갖고 있는 경제적 이런 사회적 능력을 박탈해버림으로써 여성을 일종의 관상용의 새처럼 이런 놀이개로 만드는 남성이 놀이개로 만드는 그런 중국의 문화적 폭력성이 바로 전족에 담겨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성을 관상용 새나 금붕어와 다르게 보지 않는 이런 성과 쾌락의 놀이개로 보는 그런 방안이 되겠죠. 사회에서는 결핵이란 육체의 병을 진화된 기관의 병과 연결시켜서 결핵, 여성, 감수성, 나약함 이런 것을 여성성으로 전이시켜버리는 그런 사회적 폭력 역시 들어있습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나타나는 그런 관습이 강요하는 왜곡된 여성상의 모습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에서 역시 뚱보라는 이러한 현대의 여성 몸에 대한 일정한 개념의 규정 또한 세상의 분위기가 만들어내는 것이다. 결국 여성을 어떻게 이와 같은 맥락에 가두어 놓는 그러한 현대적 모습이 또한 뚱보다라는 문제의식이 마사아에 있다면 이제 서술 방향성이 잡히게 될 것입니다. 서술 방향 보겠습니다. 먼저 첫 단락에서는 몸을 어떻게 정의하는가 그것은 그 사이의 관습과 규범의
가치가 일방적으로 투영되는 것이다. 바로 여기는 남성성이 투영되는 것이고 일방적으로 정해지고 해석되는 여성상, 통제되는 여성의 모습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여성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회적 관습에 따라서 정의되고 만들어지는 존재이다. 바로 관습이라는 남성의 억압장치가 작동하게 된다. 자, 이 같은 맥락에서 바사아를 분석해보자. 이렇게 글이 접근이 되면 될 것입니다. 지금 바는 중국의 전족을 다루고 있는데 바를 잘하지 못하게 하는 이런 비인간적 행위에는 남성 위주사의 논리가 투영되어 있다 말씀드린 그대로고, 역시 결핵이라는 것을 진화된 병으로 연결한 뒤 연약함, 감수성의 상징으로 확산해서 다시 이상적인 여성의 용모로 둔갑시키는 것 또한 남성의 억압기제가 담겨져 있다. 역시 공통적인 의미가 될 것입니다. 현대의 뚱보 역시 세상의 분위기로 인해 규정된 것이다. 무절제, 무능한 사람, 심지어 다른 능력이 모두 제한된 불고를 이해한다. 대개는 여성처럼 사회적 약자를 따라다니는 이 같은 신체 학대는 반대의 경우, 이쪽은 신체를 예찬하는 경우겠죠. 전족을 예찬하고 결핵을 예찬하고, 여기는 학대를 하지만 이것은 결국은 어떻게 여성을 길들이기 위한 남성적 통제장치의 모습이다. 이것이 서술의 골격을 이루게 될 것이고, 바부터 아까지 서술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키워드들입니다. 여성의 몸에 대한 통제는 남성이 만든 사회적 가치이며, 즉 관능과 쾌락의 대상으로 여성을 몰아붙이는 일종의 기준과 잣대가 작용하는 과정이었다. 바로 전족, 결핵 이런 데서 여성의 몸을 일정한 틀에 갖추는 이런 예찬의 숨은 의도가 될 것입니다. 이는 남성이 강요하는 여성성의 가치를 여성 스스로 내면화하고 오히려 부끄러워하는 중국 여성의 모습, 발이 크면 철족이라고 해서 부끄러워하는 여성의 모습에서 여성 스스로 이것을 내면화해서 포로로 전락하는 모습이다. 이는 욕망의 대상으로 규정되는 몸의 모습이 될 것이고, 뚱보에 대한 비하와 그들에 대한 학대는 역으로 늘씬한 몸매, 다이어트 열풍이라는 여성상을 만들어냄으로써 그들을 또한 사회적 통제 속에 가두려는 모습의 역설적 모습에 불과하게 된다. 보다 관능적인 욕망의 충족을 위해 누가 남성이 어느 때는 그저 환상을 또는 충족되지 못하는 욕망의 대리 충족을 위해서 여성의 몸을 자신의 관습적 틀에 가두어 놓고 예찬하거나 학대하는 모습을 파악할 수 있다. 이 틀을 어디에다가 바부터 사 사이를 분석하는 그 틀 속으로 중간중간 활용을 하시면서 서술하시면 될 것입니다. 3번 보겠습니다. 3번에서는 하나의 문학작품을 토대로 해서 그것을 분석하고 해석하는 능력을 900자 정도를 묻고 있습니다. 상당히 당혹스러운 그러한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 부분에서는 그렇다면 이 나의 성찰이 무엇인가라는 부분을 군데군데 인용하면서 그것에 뭐다? 의미를 부여하는 그런 서술로서 채워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틀에 있어서의 성찰의 핵심, 그것을 먼저 개괄적으로 서술하면서 이를 기반으로 해서 문학 작품 속에 드러난 구체적인 구절들을 인용, 그리고 이것에 대한 개념적 의미 부여, 이것이 문학 작품의 해석에서 일반적으로 서술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서술 방향 보겠습니다. 일단 주인공 나는 몸의 통찰을 통해서 자아는 물론 그리고 사회를 발견하고 있다. 이것이 가장 큰 틀이 될 것입니다. 이것의 강론은 세부적인 내용에서 보겠습니다. 따라서 몸을 규정하고 만들어가는 사회 통제를 주인공은 보며 동시에 탄생, 변화, 성장, 소멸이라는 개체로서의 몸의 신비, 자아의 모습을 확인하게 된다. 따라서 자신의 정체성으로서 몸을 느끼고 성찰하는 자세가 필요하며, 사회적 통제 장치로서의 몸에 대해서는 즉 비추어진, 거울에 비추어진 왜곡된 몸의 실체, 일방적 가치가 주입된 그러한 몸에 대한 왜곡된 가치를 벗어날 필요가 있다. 이 부분이 중심 서술이 될 것입니다. 정리하면은 개체의 자아로서의 신비로서의 몸의 실체를 파악하고 사회적 통제로서 활용될 수 있는 왜곡된 몸의 가치관을 비판적으로 성찰해보고자 한다. 이런 정도의 서술이 도입해서 가능하게 됩니다. 구체적 내용 보겠습니다. 그녀는 이미 아들을 낳아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몸이 다르면 다른 것을 느낄 수밖에 없다. 즉 개체성, 그리고 개체의
주체성과 고유성은 어디에서? 몸에서 출발한다. 이런 부분에 인용이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나와 자식의 관계에서 엿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성의 몸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 다양성의 모습을 어디에서? 러시아 인형 마트로슈카에서 우선 확인할 수 있다. 여기에는 풍부한 모습의 모성, 타산, 풍요, 그리고 끝없이 나오는 인형의 모습들이 이를 상징하게 된다. 이와 함께 아우슈비츠를 봤을 때는 인간의 몸이라는 것은 곧 정신이 깃들고 자신이 존재가 깃들어 있는 곳이고 몸이 살아있음이 생명이라는 사실을 엿볼 수 있다. 이런 식의 또 개념적 서술이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함께 목욕탕에 있는 다양한 여성들의 모습, 젊은 처녀부터 인부와 노파, 이것은 바로 마트로슈카처럼 한 여성이 끊임없이 겪게 되는 다양한 생명의 탄생과 성장, 소멸의 과정을 함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과정을 바로 나는 깨닫고 있다. 이는 자라고 변하면서 끊임없이 변형하는 인간 몸의 함축성, 그리고 이 과정에서 자아가 깃들어가는 본질적 특성을 반영하게 된다. 따라서 육체는 식물처럼 꽃피고 열매 맺는 존재이며 육체는 존재의식도 결정하게 된다. 모성이라는 것은 사회적 학습이 아니라 바로 몸이 주는 우리의 명령의 체계인 것이다. 이와 함께 아이는 자기 몸에 끼얹어진 뜨거운 물에 반응하고 기억하고 있다. 이는 바로 인간의 몸이라는 것이 정신의 반응을 이끌어내는 분명한 독립적 실체임을 보여주게 된다. 이와 함께 마지막으로 깨진 거울에는 몸이 좌우대칭일 수 없다. 즉 어느 사회가 그 여성의 몸에 대해서 개념을 규정하고 강요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자칫 왜곡된 몸에 대한 가치와 시야를 가질 수 있다. 이를 경계하는 자세, 그리고 자기 본연의 몸으로서의 자아를 성찰하는 자세가 요구된다. 즉 사회 속에서 나에게 투영된 그런 가치의 체계를 벗어나서 스스로 자신의 몸이 갖고 있는 존재의 고유성의 맥락에서 자신을 성찰할 필요가 있다. 이런 식의 서술이 3번에서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마칩니다.